우리가 거래 형태별 무역 서식과 계약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빈번히 일어나는 수출은 바로 여기에는 이제 직수출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 물품을 공급받아서 수출하는 경우에 그 해당 당사자 간의 거래를 간접 수출이라고 합니다. 요즘 삼국 간 3자 무역, 중개 무역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중개 무역과 구분되어져야 될 것이 단순한 커미션의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래 알선만 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를 중개 무역이라 합니다. 머천다이징 트레이드를 하죠. 이 중개 무역의 경우에는 삼국 간 3자 무역이 되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발전돼서 국내 공급자가 같이 거래에 인볼브 될 때 때로는 삼국 간 4자 무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상품의 거래는 이렇다 칠 때 그 거래 형태가 단순히 우리가 직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물품을 갖다가 외국의 능력이 있는 파트너나 계약된 당사자에게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위탁 판매 수출이 되겠죠. 또한 그 위탁 판매 수출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즉 위탁 가공을 통해서 생산된 물품을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탁 가공 무역 거래를 합니다. 자, 지금 이런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용역이나 기술 이전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 즉 전자적 무침물, 이러한 계약들이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거래 대상 품목 및 거래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 필요한 서류와 계약서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직수출. 이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회사가 수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자로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로 제조된 상품을 실어내려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상품을 때로는 국내에 있는 B라는 회사를 통해서 소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 상품을 수출을 할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하나의 수출 상품 공급 계약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겠습니다만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여러분 수출자께서는 국내에 있는 공급자 B에게 대금 지불 조건으로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는 직접 수출 A에 대해서 국내 물품을 공급한 B에 대해서는 간접 수출 실적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의 이동이 되는 때는 한국을 경유하되 통관을 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가는 중개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무역인 당사자인 우리 A 회사에서는 해외에 있는 제조사에게 터키의 최종 소비자, 즉 바이어 되겠죠? 의 오더를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그 해당 물품을 어떻게 한다? 국내에서 조달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제조 공장, 여러분의 투자한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공장이 될 수도 있죠. 이때 이 경우를 스플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엑스포트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과 터키와 중국 간의 삼국 간 3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개무역에서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물품의 흐름, 첫째. 둘째는 외환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선적 서류의 작성 및 제공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나중에 후미에서 별도로 시간이 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여의 중개무역과 I 중개무역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요즘 일어나는 거래는 이 커미션을 목표로 하는 단순 알선의 수수료 대가로 끝나는 중개무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양 당사자, 즉 엔드 바이어와 공급자의 중간에서 당사자로서 계약에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여의무역, 중개무역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가장 차이점은 뭐냐? 중개무역은
계약의 당사자는 바로 여러분 회사가 되지만 이 I 중개무역은 당사자가 되지 않고 거래만 이렇게 알선해줍니다. 따라서 물건의 흐름도 그렇고 돈의 흐름도 바로 해외에 있는 엔드 바이어와 공급자 간에 이루어지고 상황 끝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그 흐름이 우리가 수출자로서 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먼저 해외 스플라이한테 돈이 지급이 되고, 즉 물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갖다가 바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엔드 바이어, 즉 해외에서 해외로, 즉 외국 인도 수출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대금과 서류에 대해서 책임지고 제공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남는 것은 우리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이 150이고 공급자한테 우리가 지불된 돈이 100이라면은 그 차액,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걸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중개 차익이라 해가지고 수출 FOB에서 수입 CIF를 뺀 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개 무역의 차이점이 이러한 당사자냐, 수출 실적은 어떻게 잡히냐, 매출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상국 간 3자 거래에서 때로는 4자 거래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갑이 수출자로서 우리 회사를 했을 때 먼저 해외에 있는 엔드바이어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침 국내에 있는 유망한 B에 연락을 해서 공급을 의뢰합니다. 그때에 이 B는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들 투자 공장이나 또는 공급자가 있을 경우에 외국에서 물품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갑 A와 공급자 국내 B와 계약이 체결되죠. 예, 즉 수출 상품 공급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은 마지막 직접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물품이 인도되는 것으로 해서 끝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국 간 4자 거래에서는 우리 회사 A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바로 물품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외국 인도 수출 실적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국내에 있는 B는 하나의 공급자로서 해외에 있는 공급자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즉 수입을 해서 바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A의 지시에 따라서 공급했기 때문에 외국 인수 수입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국 간 4자 거래에서는 외국 인도 수출과 외국 인수 수입이 각각 갑과 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런 거래가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떠한 계약서를 서로가 주고받느냐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의 제목은 상국 간 4자 계약, 즉 상국 간 수출 상품 공급 계약서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조건에 따라 A와 B는 해외 공급자를 통해서 공급을 해줌에 있어서 아래 조건에 따라 수출 대행을 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갑은 그 해외 바이어로부터 처음에 받은 그 LC, 그 마스터 LC라 하죠. 마스터 LC를 수취하고 아래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해외 스플라이를 수익주로 하는 LC를 개설한다. 이건 대금 지급 받금급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에 제한적인 시간으로 기본적인 서류 부분만 일부분만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해외 위탁 판매를 위한 수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해외 위탁 판매는 일견 우리 회사의 제품을 해외에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나 또는 판매자가 있을 경우에 서로 계약을 해서 위탁 판매 의뢰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상에 많이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은 해외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품을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상품을 현지에 보내야 됩니다. 즉 아마존에서는 어떠한 물품을 지정된 어느 창고에 입고를 언제까지 시켜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정된 기한 안에 제품을 내보내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바이어가 확정이 되지 않은, 즉 실질적으로 그 물품이 일단 현지에 가서 팔리면서 바이어가 확정되고 금액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는 해외 위탁 판매를 위한 수출로 많이 분류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바이어가 정해져서 물건을 내보낼 때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회사는 세관에 신고 시에 지정된 바이어 앞으로 물건을 인도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바이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현지에 있는 포딩 회사나 또는 서로가 합의된 지정된 어떤 우리 회사 물량을 취급해줄 현지 수입자를 우리가 위임을 해서 물건을 내보내게 되면은 그 위임받은 회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지정된 창고에 물건을 통관 절차를 거쳐서 입고를 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세관에서 물건을 나갈 때 일반적인 수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즉 거래의 목적이, 무역의 목적이 이런 위탁 판매용 물품을 해외로 내보낸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수출로 내보내는 신고 거래 보호 11번이 아니라 31번이 되는 거죠. 31번. 이걸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비록 바이어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즉 돈도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러나 세관의 정식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보호 31번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탁 판매 거래 형태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탁 판매를 우리가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현지에 있는 지정된 포딩 회사나 아니면은 그 기관 또는 회사가 있을 때 해당 파트너 회사와 우리 회사 간에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즉 차후 물건은 어떻게 정산을 하며 판매될 때마다 기간을 정해서 매월 만슬리 베이스로 정산하기로 한다 등등,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 판매 계약서는 그러한 거래의 특징을 나타내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항목들을 갖다가 열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를 해서, 이건 뭐냐면 위탁 인가공 계약입니다. 위탁 인가공 계약. 자, 위탁 인가공은 우리가 위탁을 하긴 하되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인가공을 해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품 이름과 그리고 프로세싱 차지, 인가공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자세히 열거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는 Raw Materials and Subsidiary Material 해가지고 원부자재입니다. 즉 원부자재를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합의된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앞에 우리가 거론한 모든 계약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한 파트너 회사에 대해서 독점을 줄 것이냐 아니면 비독점을 할 것이냐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의 그 Distribution Agreement는 이렇게 Sourcing of Product 해서 의무적으로 상대편이 이러한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렇게 기간별로 책임 판매량을 지정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조건부 독점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상대편의 해외 바이어들이 여러분의 제품에 욕심부터 먼저 가지면서 독점을 달라고 할 때 반드시 여기에 있는 Purchasing of Product에 대한 기간별, 즉 수량이라든지 금액을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일즈 콘트랙트가 사실은 앞에 우리가 거론한 여러 가지 거래 형태별 계약서보다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약서의 형태입니다. 이 세일즈 콘트랙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거래 대상 품목, 그리고 기간, 날짜, 수량, 단가, 금액 등등은 다 같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소위 우리가 계약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예, 거래 항목들이 있습니다. 즉 선적 시기, 그리고 선적 항구, 도착지, 대금 지불 방법, 보험, 포장 방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대개 세일즈 콘트랙트가 앞으로 단기성으로도 끝날 수 있겠지만 대개 1년 아니면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즉 동일 제품이 동일한 국가로 계속 이동이 된다 할 때 매번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한 이렇게 내용만 너무 간단하게 해서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항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General Terms and Condition 이렇게 일반적인 계약 조항 해가지고 앞에서 자세히 열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대해서 수량, 선적, 대금 지불 방법, 그리고 물품 검사, 가격, 클레임, 트레이드 텀스. 예, 여기 트레이드 텀즈는 인코 텀즈 뭐 2020에 따르기로 한다. 즉 CIF, CIP, FOB 예, 이런 것에 우리가 열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arbitration 예, 분쟁이 났을 때 분쟁을 조정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부득이 소위 상사중재위원을 거쳐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리고 여기는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상사중재위원이냐 이런 것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서울 상사중재위원회네요. 대한민국. 네. 그 다음에 또 포스 메이저입니다. 이 포스 메이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러 기업들이 정말 상당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물의 이동이라든지 심지어 서류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블록아웃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계약이 되었던 계약의 딜리버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항구에 물건을 갖다 놓은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부득이하게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딜리버리 데이트를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은 그 물건을 원래 사기로 한 회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부자재가 없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음으로 해서 손실을 입게 되고 그 손실을 여러분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스 메이저를 만약 넣었다면은 소위 책임에 대한 면제, 부를 받는 거죠. 예, 그래 되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에도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모든 계약서에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 딜리버리라든지 뭐 물품의 어떤 뭐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계약서에 이어서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때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시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는 디스트리뷰터십 어그리먼트와 성질이 다르죠. 즉 물품을 직접 해외 파트너가 사지는 않고 거래 알선만 해주고 오다를 내므로 해서 우리 마케팅을 도와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디스트리뷰터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물건을 자기 이름으로 구입을 해요. 그리고 가격도 자기가 재량껏 결정을 해서 자유롭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는 디스트리뷰터십 어그리먼트와 달리 우리의 지시에 따라서, 즉 셀러의 지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한 마케팅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커미션 내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익스클루시브가 있고 난 익스클루시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는 바로 처음부터 독점을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상대편에 대한 판매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 기한부로 여러분들은 독점이냐 비독점이냐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러한 최근에 요 수년간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즉 거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의 수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역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역의 대상이 된다는 거 어떻게 수긍하시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형체도 없는 무채물일지인데 어떻게 해서 국경을 넘으며 또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실적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해외 기업에 한국 진출을 하고자 하는 사전적 시장 조사를 위해서 법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수령하였습니다. 또 한 경우는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공급을 하기로 하고 외화를 수령하였습니다. 자, 이게 공통점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무채물, 전자적 무채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것을 제공함에 따라서 그 대가로 외화를 수령하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역으로 볼 것이냐? 당연히 무역으로 우리가 간주가 되어야죠. 또한 어느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 대금이 입금된 후 정식으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계약서 사본, 외화입금 증빙 서류, 이건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함으로써 발급이 됩니다. 이 서류를 스캐닝해서 PDF 파일로 만든 후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온라인 트레이더 kita.net. 여기에 접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서류를 업로드 시키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요건에 맞을 경우에 실적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용역이라든지 전자적 무채물 거래를 했을 경우에 외화를 받는 것으로 스스로 끝나지 말고 바로 여기에 대한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식으로 수출 실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기여를 하는 실적을 쌓아두기를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용역이라 하느냐?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 개념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러나 법에 따라서 대무역법에 아래와 같이 용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법무 관련 서비스업이었죠. 예, 여러분이 경영에 대한 컨설팅 했을 때 경영 상담업, 그리고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를 했을 때 외화를 받았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디자인 물론이죠. 그 다음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시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해서 제2조 제1호를 치시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상물을 거래를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 우리 회사가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 갖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 그 다음에 관광사업에 따른 해당되는 업종, 그 다음에 지식기반 용역 등 수출유방 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증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권, 양도, 그리고 전용 실시권과 또 통상 실시권. 이렇게 이러한 그 대무역법 제3조에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업종이나 이러한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우리가 외화를 받았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수출 실적으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한편 알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상품 거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계약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채물의 경우에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 하나의 사례로 라이센스 및 기술 용역 제공 계약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죠? 이런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반대편에 그 라이센스를 제공받는 라이센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와 라이센시 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계약은 일반 상품과 달리 그 회사의 제공자의 그 정보라든지 비밀 영업 내용 등등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최종 마스터 계약까지 도달하는 바람직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 파이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제공하고 알려준 그런 영업 비밀 정보들이 상대편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3자, 즉 경쟁사에게 제공이 되므로 해서 우리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반드시 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같은 것을 맺을 때는 반드시 NDA 계약을, 즉 NDA가 뭐라 했죠? 비밀 유지 계약. 만약 그 비밀 유지 계약 내용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을 묻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한다. 이렇게 자세한 NDA를 체결함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국제 계약의 그 위험에 따른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페이먼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소위 라이센스와 라이센시가 서로 주고받는 무형의 어떤 기술적인 제공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어떠한 명분으로 대금을 갖다가 주게 되고 받게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먼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Licensee shall pay licensor the royalty as stipulated in appendix 4 attached hereto. 즉, 본 계약의 부록에 열거된 로열티를 갖다가 주기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dditional license fee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뭐라 되어 있죠? technical assistance fee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 당사자 간에 놓여져 있는 거래 대상 품목,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잘 살펴서 어떻게 이러한 계약을 갖다가 차질 없이 작성해서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무형 무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거래 형태에 따른 거래 진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무역 서식과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은 파트에서는 수출 실적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